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라이언스 앵커의 휴가로 오늘은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경찰이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남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30년 만에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진범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진범으로 밝혀지더라도 이미 2006년 4월 공소시효가 끝나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이어 연천의 돼지 농가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났지만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전체와 인접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돼지고기 값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축산업계는 가격 오름세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을 위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정 교수는 사실과 다른 의혹 보도로 고통스럽다며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확인될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법무부가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를 막기 위한 개선 방안 시행을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수사가 끝난 뒤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개입 의도라는 야권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승을 부리던 늦더위가 오늘을 기점으로 사라지고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가을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다뤄지기도 했던 최악의 미제 사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30여 년 만에 확인됐습니다. 아직 진범으로 최종 확인되지는 않은 상황인데 진범으로 확인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어렵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앞서 오늘 저녁에 전해진 소식인데요. 용의자가 어떻게 파악된 겁니까? 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미궁에 빠진 지 무려 30여 년 만에 용의자가 파악된 것인데요. 용의자는 50대 남성 A씨로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아직 진범으로 확인된 것은 아닌 상황입니다. 앞서 경찰 미제수사팀은 유가족 등의 요구에 따라 주요 미제 사건들을 수사해왔습니다. 지난 7월 화성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 현장을 조사하던 중 경찰이 증거품에서 A씨의 DNA를 채취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한 결과 화성 연쇄살인 사건 총 10건 중 2건의 용의자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과거 경찰은 피해자가 남긴 옷가지 등을 통해 용의자의 DNA를 확보해 보관해오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와 나머지 살인 사건과의 관련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요한 실마리까지 발견됐지만 진범으로 확정되더라도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 이전 발생한 살인 사건은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지난 1991년 마지막 사건이 발생해 시효가 지난 2006년 4월에 끝났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일단 다른 증거물을 추가 감정 의뢰하고 기존 수사 기록을 정밀 분석하면서 A씨와 2건을 제외한 나머지 살인 사건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9시 반쯤 이와 관련한 브리핑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년간 부녀자 10명이 살해당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사상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꼽히는데요. 당시 경찰은 연인원 200만 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하고도 범인의 윤곽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6년 경기도 젊은 여성이 살해당한 시체로 발견됩니다. 2개월 후 비슷한 수법의 성폭행 살인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범인은 버스 정류장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집 사이로 연결된 논밭길이나 오솔길 등에 숨어 있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지만 당시에는 논밭이어서 야간에는 인적이 드물었던 점을 최대한 활용한 범죄였습니다. 이를 소재로 한 영화가 지난 2003년 개봉한 살인의 추억입니다. 당시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는 1986년 한 해에만 4건, 1987년에 2건, 1988년 2건, 이후 1990년과 1991년 각각 1건씩 모두 10명의 부녀자가 잔혹하게 살해됐습니다.
전국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희대의 연쇄살인 사건이라 동원된 경찰 연인원이 205만여 명으로 단일 사건 가운데 최다였습니다. 수사 대상자만 21,280명에 달했습니다. DNA 분석 등 당시 과학 수사가 본격화되지 않은 시기라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경찰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2006년 마지막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에도 진범을 가리기 위한 수사를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첫 사건 발생 후 33년 만에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수감 중인 50대 남성을 지목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유력 용의자가 확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한 관심도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과거 YTN 보도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타임머신입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의 소재가 됐던 90년 화성 여중생 살인 사건 기억하시죠? 건 목숨이 희생되었지만 수사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지난 90년 11월 15일 경기도 화성에 사는 여중생 13살 김모양이 태안읍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4년 전 인근 들판에서 71살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이후 9번째 희생자입니다. 이로써 화성시 태안읍을 중심으로 반경 3km 안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이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연인원 205만 명을 동원해 용의자 2만 명을 조사했습니다. 또 4만 명의 지문을 대조했지만 범인이 170cm의 키에 마른 체형으로 B형 혈액형을 가졌을 것이라는 것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화성에서 일어난 10건의 연쇄 살인 사건 가운데 동일범의 수행은 5건 정도로 압축됩니다. 나머지는 모방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사건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모두 초동 수사에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이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된 가장 큰 원인입니다. 현장에서 증거가 없어요. 현장에서. 증거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현장이라는 건 보고인데 우리 형사들 저기 현장은 보고요. 거기서 뭐가 증거가 나와야. 증거라고는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 몇 개와 모발 그리고 정액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그 범인을 끝까지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파주에 이어서 연천의 돼지 농장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확산 우려 속에 정부는 인근 지역까지 모두 6개 시군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정하고 방역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하루 만에 또 뚫렸습니다. 이번엔 연천입니다. 초동 방역팀이 투입돼 외부 차량과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일단은 출입하는 차량 및 인원 통제하고 있어요. 이 농장은 4,700여 마리의 돼지를 키워왔습니다. 이 중 어미 돼지 한 마리가 죽어 농장주가 당국에 의심 신고를 했는데 검사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국내 두 번째 발생입니다. 감염 경로가 뭔지는 이곳도 딱히 짚이지 않습니다. 일반 자료를 조명하고 있고 문창 본사이며 멧돼지가 침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장주나 외국인 노동자 모두 최근 석 달간 발병국을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첫 발생지인 파주 농장으로 사람이나 차량이 이동한 적도 없어서 규명에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그러나 방역엔 1분 1초도 허비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발생이 확인된 뒤 해당 농장의 돼지 4,700여 마리를 비롯해 예방적 차원에서 부근 3km 이내에 있는 다른 농장 두 곳의 돼지 5천 마리까지 살처분에 들어갔습니다. 발생 지역인 파주, 연천을 비롯해 6개 시군은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여기는 아주 소독력을 들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6개 지역에 대해서는 농가마다 초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사람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 돼지 농가들은 앞으로 3주간 다른 지역으로 돼지 반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딸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소독 차량은 총동원하고 축사 주변에 뿌릴 생석회 공급량도 확대하는 등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지역이 늘면서 축산 농가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발병 농가를 드나들던 차량 여러 대가 강원 지역에서만 30곳이 넘는 농가를 거쳐간 것으로 드러나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경기도 포천 연천 지역과 강원도 철원을 잇는 도로입니다. 오전부터 축산 차량 소독 통제소 설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경기도 연천 확진 농가까지는 직선 거리로 30km가 조금 넘습니다. 원래는 소독시설이 한 곳이 있었는데 발병 지역이랑 워낙 가까워지자 도로 주변에 소독시설을 추가로 확충하는 겁니다. 코앞까지 전염병이 다가온 상황에서 뒤늦은 방역에 추라도 포기한 농민은 더 불안합니다. 당연히 이게 뭐 백신도 없고 걸리면 100% 다 죽는다 그러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와 함께 확진 농가를 출입한 차량 여러 대가 이미 접경지 곳곳을 거쳐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량 GPS 조사 결과 파주 확진 농가를 출입한 사료 공급이나 운반, 인공수정 차량 여러 대와 노동자들이 강원 지역 30여 개 농가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추석을 앞두고 사료회사 영업사원이 농가를 개별 방문했다는 소식이 더해져 긴장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료 판매 사원들이에요. 판매. 영업사원들. 그러니까 사료 바꾸라고 이제 영업사들이 도는 거구나. 그렇죠. 그게 그런 것도 문제야.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농장 가는. 정부는 중점 관리 지역을 늘려 방역을 강화할 계획. 하지만 감염 경로조차 모르는 상황이어서 추가 전파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없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을 방법은 발빠른 대응과 철저한 방역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이동 중지 명령을 뒤늦게 통보받은 농가가 있었는가 하면 실제로 거점 소독 시설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충청남도는 경기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자 긴급 방역 대책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기 여하에 따라서 충청남도로 유입되는 것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시의 준환세가 아니라 전쟁 상황이라 그런 각오로. 그러나 현장은 그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경기도에 붙어있는 천안시에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다음 날에도 거점 소독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평택과 천안을 연결하는 도로 옆에 설치될 예정이지만 현장에는 일반 차들이 주차돼 있을 뿐 소독 장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계약 절차도 있고 해서 소독기 기계도 오야 되고 전기 끓여야 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거죠. 천안 지역 축산 차량들은 거점 소독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다 보니 세종시까지 넘어가 차를 소독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이라고 보고된 아산 지역 거점 소독시설을 가봤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설치 작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소도 경기도 인접 지역이 아니라 예산 경계 지역으로 이미 코앞에 예산군 소독시설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좀 가까운 것 같아가지고 이쪽으로 왔어요. 저기 시장 아는 데가 더 많죠. 불편하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농가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제때 전달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어떤 축산업자는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줄 전혀 모르고 있다가 2시간이 지나서야 문자로 통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다 틀리게 왔더라고요. 6시 반 정지했는데 문자 온 시간은 뭐 7시 넘어서도 8시 넘어서도 그때 움직이는 차들은 어쩔 수 없이. 정부와 각 지자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치사율 100%에 이르는 가축 전염병과 싸워 이기기에는 현장의 방역 대응은 부족해 보였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구체적인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해외 여행객들이 드나드는 공항과 항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외 여행객이 반입해온 감염 축산물 등 혹시 모를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 인원과 장비를 대폭 늘렸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에서 돌아온 여행객의 짐을 검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나라에서 온 여행객들 짐은 더욱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What is this? 돼지고기 성분이 들어간 식품이 있을까? 겹겹이 쌓인 포장도 모두 뜯어봅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축산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주와 연천에서 잇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입국 관문인 인천공항은 비상 검역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 국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 검역본부에서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개장 검사를 통해서 검역 탐지견과 직원도 늘려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기 덩어리뿐 아니라 돼지고기 성분이 들어간 라면 스프나 과자도 모두 검역 대상입니다. 입국장 곳곳에 축산물 신고 안내문을 설치하고 시설물 점검도 강화했습니다. 공항만 홍보 캠페인 등 현장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기내식 등 남은 음식물 처리 업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였습니다. 바닷길도 검역이 한층 엄격해졌습니다. 인천항은 검역 요원을 늘려 바이러스 유입을 막고 예방 홍보 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검역관을 더 추가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관과 협조하에 엑스레이 검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한 국경 검역을 좀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높인 것에 맞춰 전국 공항과 항만도 24시간 비상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유입 경로 가운데 하나로 야생 멧돼지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 그리고 연천과 인근 지역에서 멧돼지의 총기 포획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총소리에 멧돼지가 놀라면 이동 반경이 넓어져 바이러스가 확산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감염 경로는 돼지가 감염된 잔반 사료를 먹거나 농장 관계자가 발병 국가를 방문하거나 야생 멧돼지가 옮기는 경우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파주와 연천 농장의 경우 잔반 사육과 발병 국가 방문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만큼 야생 멧돼지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파주, 연천, 동두천 등 7개 시군에 멧돼지 총기 포획을 금지했습니다. 총을 쏘면 멧돼지의 이동이 많아져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지역에서도 멧돼지 이동을 증가시키지 않는 포획틀 등을 이용한 포획은 가능합니다. 환경부는 그러면서도 야생 멧돼지에 의한 전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주 농가는 단절된 평야지대로 멧돼지 서식 가능성이 작고 임진강 하구 한강 합류 지점과도 10km 이상 떨어져 있어 북한 멧돼지가 한강을 거슬러 유입됐을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연천 농가 역시 농장 축사 구조의 특성상 야생 멧돼지가 사육 멧돼지와 직접 접촉해 전파했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멧돼지와 사육돼지 사이에 전파가 이루어지려면 직접적인 접촉이 있어야 되는데 농가들이 지금 울타리도 있고 창도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접촉이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야생 멧돼지에 의한 감염은 러시아 방목 농가에서 발생한 2건 외에는 전 세계에서 아직 보고된 사례가 없습니다. 환경부는 하지만 만에 하나 가능성에 대비해 총기 포획 금지와 함께 야생 멧돼지 폐사체 발생 여부 확인과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우리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 유입되기 이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 북측의 방역 협력을 강조했는데요. 정부가 대답 없는 북한을 향해 남북 방역 협력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하고 있는 접경 지역에서라도 공동 방역에 나서자는 취지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북한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협력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파주에 이어 연천까지 남북 접경 지역을 따라 확산할 기미가 보이자 북측에 통지문을 보낸 겁니다. 남북 방역 협력 추진 이 필요성들에 대해서 대북 통지문을 오전에 전달을 했습니다. 북측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 측 발생 지역과 현황 자료도 함께 전했습니다. 답이 올진 미지수입니다.
북한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을 신고한 지난 5월 말 이후 정부가 수차례 방역 협력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끝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북측과 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야생 멧돼지에 대한 경로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또 전문가들 얘기로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라는 또 평가들도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답을 기다리며 일단 우리 측 지역에서 방역에 주력하고 당초 파주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9.19 평양 공동선언 1주년 기념 행사도 서울에서 축소해 열기로 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장바구니 물가까지 오르지는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죠. 돼지고기 도배 가격이 반짝 급등했지만 가격 오름세는 그리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돼지고기 전문 식당. 점심시간 손님들의 발길은 이어지지만 업주는 마냥 웃을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돼지고기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크죠. 손님들이 많이 떨어질 것 같고 가격도 오르고 그럼 여러 가지로. 정육점 사정도 비슷합니다. 당장 돼지고기 도매 가격이 1kg에 1,000원 가까이 오른 데다 손님 발길도 주춤해졌습니다.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사람들 이제 소비 성향이 좀 이제 많이 위축되는 게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 쪽에서는 좀 우려가 되긴 하죠. 발병 소식이 전해진 첫날 전국 돼지고기 경매 가격 평균은 하루 전보다 30%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시장에서 돼지고기값 급등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근본 추가 변수 사태에 따른 물가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경제와 서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축산업계에서는 이런 오름세가 장기화하진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전염병 발병 지역의 돼지 사육량이 전체의 10% 수준에 불과하고 돼지고기 비축량도 아직은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격은 급등했지만 아직까지 그 공급량이 충분하고 또 이 돼지 가공업체들의 재고 분량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해제되는 시점이 돼지고기값 변동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도매시장 대부분이 휴장하면서 거래가 일시 중단되자 돼지고기 소매 가격이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전인 지난 16일 100g에 2,013원이던 국산 냉장 삼겹살 평균 소매 가격은 어제 2,029원, 오늘은 2,044원까지 상승했습니다. 한 달 전 가격인 1,884원과 비교하면 8.5% 올랐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6.8% 저렴한 가운데 일부 도매상들이 물량 부족을 우려해 매점 매석에 나선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넘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번지고 있는 중국은 돼지고기 소비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돼지고기 대란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실제 시장에서는 최근 20여일 동안에만 30% 이상 값이 뛰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이징 외곽에 있는 대형 농축산물 시장. 삼겹살 가격을 물어보자 가게 주인은 값이 올랐다는 말부터 꺼냅니다. 这总的20，涨了20多天，33，涨了20多天呀？对，这以前卖多少钱？以前15。 삼겹살이 500g에 21위안인데 불과 20여일 전 15위안에서 30% 이상 뛴 가격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2,500원 하던 것이 3,500원으로 1,000원이나 오른 겁니다. 돼지갈비와 살코기 등 다른 부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这猪肉现在都价格飙升，以前10几块钱，现在都23、24了，挺贵的了。钱呢？现在多贵呀，都有点吃不起了。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1년 넘게 창궐 하면서 돼지고기 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폐사와 살처분이 늘면서
사육 두수가 1억 마리 이상 감소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시장에 나온 중국 사람들은 앞으로도 돼지고기 값이 얼마나 더 오를지를 걱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직도 중국 전역에서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의 아우성에 중국 정부는 돼지고기 비축분에서 우선 10,000톤을 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연간 돼지고기 소비량이 5천만 톤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세계 돼지고기 소비 1위 국가인 중국,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초기에 차단하지 못해 돼지고기 대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정 교수는 의혹이 사실처럼 보도되고 있어서 고통스럽다며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던 지난 6일 밤, 검찰은 소환 조사 없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습니다. 딸의 동양대 표창장에 찍힌 2009년 9월 7일에 정 교수가 상장을 위조했다고 본 겁니다. 이후 검찰은 동양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행 시점과 방법 등을 특정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된 정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에서 표창장 위조에 사용된 파일들이 나온 겁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정 교수 아들이 2013년 받은 상장 일부분이 딸 표창장 위조에 활용됐고 표창장에 적힌 봉사활동 내용도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딸 표창장이 만들어진 시점도 아들이 상장을 받은 2013년 이후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던 시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정 교수 측의 상장 원본을 요청했지만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검찰은 의전원 입시에 위조 표창장이 이용됐을 경우 위조 사문서 행사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16일 비공개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딸 조모 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의혹이 사실처럼 보도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학교 허가 없이 사모펀드 투자업체 WFM에 고문으로 일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겸직 허가서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입장을 밝힐 수 없지만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조만간 소환 시기와 언론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조국 장관의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서 논란이 됐던 의학 논문이 고려대학교 입학 당시 제출됐다는 학교 관계자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 논문이 조 장관 딸의 입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고려대 입학이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등학생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던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모 씨의 단국대 병리학 논문입니다. 조 장관은 청문회 등에서 딸 논문은 고려대 입학 당시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1저자란 말을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자소서는 이미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논문명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이 조 씨가 고려대 세계선도인재 전형에 지원할 때 제출됐다고 당시 심사를 맡았던 대학 관계자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조 장관 딸 입시 과정에 참여한 고려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제출 목록 12개 가운데 9번째에 해당 논문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공주대 인턴십 경력, UN 인권 인턴 서류, 물리학회 장려상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논란이 된 논문이 제출 목록표에 있다면 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평가 항목은 모두 5가지, 논문의 경우 발전 가능성과 세계적 리더로서의 소양 등 2개 항목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조 씨가 지원한 전형은 보통 어학 실력이 출중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논문이 당락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대한병리학회 측은 지난 6일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한다며 논문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위법 사실이 확정될 경우
고려대는 물론 이미 위조 의혹이 불거진 동양대 총장상을 제출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까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이력이 실제 전형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고려대와 부산대 입시 관계자 등을 불러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딸 논문이 입시 전형에 제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거짓 해명 논란이 일자 고려대 측은 검찰 수사 뒤 학교 규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이른바 조국 정국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7달이 채 남지 않은 총선을 대비하는 움직임도 포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압승을 목표로 이른바 물갈이에 나설 채비 중이고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을 고리로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까지 들고 나섰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창당 64주년 행사는 총선 압승을 다짐하는 결의대회였습니다. 일치 단결에 총선에서 승리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재집권이 거기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권을 뺏기고 나니까 우리가 만들었던 정책과 이 노선이 아주 산산이 부서지는 걸 보고서 정권을 뺏겨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하는. 당내 중진과 86세대를 중심으로 불출마 확인서를 받는 등 용퇴를 종용하는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전략공천 1호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고심 끝에 총선 꿈을 접었습니다. 국회의원을 겸하는 국토부 김현미,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출마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고요. 출마 의사가 확실히 있으신 거죠? 저요? 네. 지금 제 신분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여당이 총선 교통정리에 젠걸음하는 사이 자유한국당은 조국 때리기로 지지층 결집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민심 역주행의 결정판은 조국이라며 청와대 담장을 넘길 듯 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혼자만의 세상에 살면서 국정을 어디까지 파탄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전현직 국회 부의장인 오선 심재철 이주영 의원은 나란히 삭발투쟁에 가세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청와대와 여권의 책임을 질타했습니다. 조국 피의자 장관을 대통령께서 고집스럽게 임명하지 않았다면 이런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없지 않습니까? 두 보수 야당은 조국 일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달 말 대정부 질문 말고는 아직 정기국회 의사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제2의 조국 청문회가 될 거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 금지를 위해 공보 준칙을 개선하기로 한 정부와 여당이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조국 장관 가족의 검찰 수사가 종결된 뒤로 그 개선 시점을 미루기로 했는데 수사 개입이라는 야당의 반발과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열린 당정협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까지 참석해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이해찬 당대표님의 당정회의 참석은 우리 당의 분명한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하지만 당정은 피의 사실 공표를 막기 위한 검찰의 공보준칙 개정에는 속도 조절을 택했습니다. 전임 장관부터 이미 추진됐던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시행 시점은 조 장관 가족의 검찰 수사가 종결된 뒤로 못 박았습니다.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다며 당장이라도 뜯어고칠 듯했지만 반대로 수사 개입이라는 야당의 반발과 비판 여론이 부담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의 오해나 억측이 없도록 장관 가족 수사와는 별개로 이 사건 종결 이후에 이 부분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예방은 거부당한 가운데 정의당을 이틀 연달아 방문한 조 장관은 연신 몸을 낮추면서도 사법개혁에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고 수사 개입 우려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희 방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고 이런 법무부 일대로 진행되도록 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은 검찰개혁과 함께 재산비례 벌금제와 집단소송제 확대,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정하자는 취지의 재산비례 벌금제는 벌써 위헌 논란이 일고 있어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언론 자유를 위한 국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속보 경쟁과 가짜 뉴스가 공정한 언론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조국 장관을 둘러싼 논란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경 없는 기자회 대표단을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세계 41위이지만 아시아권에서는 최고 수준인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를 표시한 세계 지도를 선물 받았습니다. 기자회의 노력 덕분에 정치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문제에서 발전이 컸다고 평가한 문 대통령은 언론 환경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속보 경쟁과 가짜 뉴스를 꼽았습니다. 속보 경쟁, 그리고 또 서로 아주 극단적인 입장의 대립, 이 생각이 또 다른 사람들 간에 아주 정오와 혐오, 그리고 또 너무나 빠르게 확산되는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 이런 것들이 이 공정한 언론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에 바탕한 생각과 정보가 오갈 때 언론의 자유가 실현되고 사회 구성원의 신뢰도 높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들루아르 총장도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에 근거 없는 소문이나 광고, 기득권의 이익도 포함된다며 과거와 다른 새로운 체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 have to say that after such a terrible decade for press freedom in South Korea, the improvement is strong, and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this.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기자협회 창립 기념식에서도 가짜 뉴스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진실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진실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커지고 그만큼 우리 공동체도 발전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연속된 발언은 가짜 뉴스와 속보 경쟁, 진영 논리로 민심이 왜곡되고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검증 과정에서 나타난 언론의 속보 경쟁과 확인 안 된 의혹 제기에 대한 물음표로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공동선언을 한 지 내일로 꼭 1년이 됩니다.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고 지금 남북관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현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평양에서 두 손을 마주잡은 남북 정상. 공동선언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밝히면서 남북관계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 등을 핑계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비난 수위를 높이는 등 남북관계는 지난해와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군사 분야 합의를 제외하고 지난해 두 정상이 선언한 건 모두 5가지. 지난해 12월 말 가까스로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연내 개최라는 약속을 지키긴 했지만 실질 협력 부분은 대북 제재에 가로막혀 답답한 상황입니다. 미국 눈치를 그만 보고 공동선언을 이행하라며 비난을 이어온 북한은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고 쌀을 지원하겠다는 우리 제안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평양 월드컵 예선전과 관련해서도 속 시원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판문점에서 남북미 새 정상의 깜짝 만남도 있었지만 북미 협상과 남북 관계의 관련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정부는 소강 국면에서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맞는 9.19 1주년의 의미에 대해 무겁게 생각한다며 여러 다양한 상황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과 협의 재개에 앞서 제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먼저 받아두며 대화를 준비하는 등 당분간은 상황 관리에 힘쓸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9.19 남북 공동선언 이후 1년 동안 눈에 띄는 변화로 군사 분야를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최전방의 긴장감이 대폭 줄어서 전쟁 위협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1년 전 남북 정상은 평양 공동선언과 함께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상호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남북 접경 지역을 평화지대로 만들어간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남북은 군사 합의서 이행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비무장화와 한강 하구 이용을 위한 공동조사, 비무장지대 공동유해 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와 DMZ 내 GP 시범 철수가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이 오솔길이 앞으로 대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역사적인 첫걸음을 우리가 같이 떼는 거라고. 국방부는 지난 1년 동안 남북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가 한 건도 없었다며 남북 군사 합의가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군사 합의 이행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은 고민거리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뒤 북한은 우리 측과의 DMZ 공동 유해 발굴에 응하지 않는 등 냉랭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히려 이달까지 10차례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는 무력 시위를 벌이며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안팎의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는 북미가 곧 비핵화 실무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미가 실무 협상을 재개하면 남북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며 답보에 놓인 군사 합의 이행에도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 유해 발굴이나 JSA 자유 왕래 등 군사 합의 추가 이행에 언제든 나설 수 있도록 재반 준비를 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9.19 군사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다자 외교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유엔 총회가 미국 뉴욕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다음 주 24일부터는 각국 정상도 한자리에 모이는데요. 올해는 특히 북핵 문제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제74차 유엔 총회가 뉴욕 유엔 본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북핵 문제와 사우디 석유시설 피격 등 산적한 이슈와 함께 새로운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And the General Assembly is a unique and indispensable forum where the world can come together to advance on sensitive and important issues. 각국 정상들이 대거 참가하는 일반 토의는 유엔 총회의 하이라이트.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집니다. 취임 이후 3년 연속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같은 날 연설대에 오릅니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 분위기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을 대북 메시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 3년간 리용호 외무상을 파견해온 북한은 올해는 대표단을 보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망이 맞다면 김성 유엔 대사가 연설에 나서 대미 설득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 무대에서 펼쳐질 양자 외교전도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등 동맹 현안을 긴밀히 협의합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무역협정에 서명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활발한 북핵 외교전 가운데 사우디 석유시설 피격 이후 이란 문제도 핵심 의제로서 각국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북핵 협상 수석 대표가 북미 실무 협상 재개를 앞두고 직접 만나 의제 조율에 들어갑니다. 외교부는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현지 시각 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본부장은 이를 위해 내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해 오는 21일까지 워싱턴 DC에 머물면서 백악관과 국무부 관계자 그리고 싱크탱크 인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으로 이동할 예정인데 뉴욕에서는 새로 부임한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을 포함해 한미일 북핵 협상 수석 대표가 함께 만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 본부장은 미국에 머무는 동안 여러 차례 비건 대표를 만나서 북미 실무 협상에서 다룰 의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나라의 수출심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이 제외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과 관련된 절차를 마치고 해당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이트리스트인 가 지역에 포함돼 있던 일본은 새로 만들어진 가의 2 지역에 배치됐으며 앞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 통제 기준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이 같은 우리 정부의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해 아베 정부는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보복 조치로 규정하면서도 당장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데 대해 일본에 충분한 설명이 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本日制度見直しが施行されたことは極めて遺憾であります。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이유에 대한 설명을 계속 요구하는 한편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방침이라고 NHK는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우리 정부의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일제히 보도하면서 보복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자국 기업과 경제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NHK는 한국은 국제협력이 곤란한 나라에 대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관리를 엄격하게 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지지율이 91%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 기업이 통신 서버 등 1,735개 품목을 일본에 수출할 때 절차가 늘어나게 됐지만 D램 등 반도체 메모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일본 기업들이 경계하고 있지만 당면한 영향은 경미하다는 견해가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신문은 이번 조치로 한일 갈등이 더욱 깊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인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두 나라 정부 입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 관계 개선에 타개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일본 도쿄에서 생활하는 한국 여고생이 50대 일본인 여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일 정부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일어난 일인 만큼 우리 교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도쿄 신주쿠의 한 대형 맨션. 바로 지척에 도쿄에 있는 유일한 초중고 한국 학교가 있어 이곳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추석날이었던 지난 13일 저녁 6시 반쯤 이 맨션 1층 로비에서 한국인 여고생 한 명이 일본인 성인으로부터 난데없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다른 친구 한 명과 함께 이곳에 사는 또 다른 친구를 기다리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50대 일본인 여성이 다가와 폭행을 가한 겁니다. 거주자도 아닌데 왜 로비까지 들어와 시끄럽게 하느냐면서 밀치고 때리며 억지로 10여 미터 로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고생에게 용서를 빌라고 윽박질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테 멱살 잡혔다는 얘기를 들어요. 여고생이? 네. 거기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나가라고 멱살 잡고 나가라고 너 여기서 살지도 않는데 왜 여기 있냐고. 때마침 주변에 사는 다른 한국인들이 이 상황을 발견하고 속속 몰려들어 가해 일본인에게 강하게 항의하면서 여고생은 더 이상의 화를 면했습니다. 피해 여고생은 곧바로 병원 치료를 받고 일본 경찰서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분석한 일본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 만에 가해자를 특정해 조사를 벌였지만 정확한 폭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일 갈등이 격화돼
일본 내 혐한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교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항상 한국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조금 무섭죠. 특히 지난달 홍대에서 한국인 남성이 일본인 여성을 폭행한 소식이 일본에 보도된 뒤 일본 방송 출연자가 일본 남성도 한국인 여성을 폭행해야 한다는 막말까지 쏟아낸 터라 어린 학생들을 둔 학부모들의 걱정은 한층 더합니다. 사건 발생 후 한국 학교 측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혐한 관련 폭행 사건에 대비한 특별 교육을 하고 각 가정에 주의를 당부하는 가정통신문도 발송했습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 측은 홍대에서 일어난 일본 여성 폭행 사건 때 우리 경찰이 엄정하게 대응한 점을 강조하며 일본 경찰도 이번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이결이야 역시 메이킨이죠. 변비, 복부 백만, 식욕 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비 메이킨. 타오르는 저 도시처럼 진정 나를 불태웠던 그동안 의리는 지켰는데 내 건강은 누가 지켜주지? V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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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MAX. 1588 39,000원부터 배칠수의 39,000 꽃배달 3단 화한 39,000 배칠수의 39,000 1588 39,000 1588 39,000 배칠수의 꽃배달. 난 차라리 웃고 있는 위아래가 좋아. 피에로는 우릴 보고 있지. 에버랜드. 오는 2047년에는 전체 가구의 절반이 노인 가구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정부가 정년이 지난 노동자의 고용을 기업이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년 연장을 정책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유일한 국가이고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 중입니다. 이 같은 인구 구조는 가구 추계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오는 2047년 65살 이상 고령화 가구 수는 2017년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어난 1,105만 8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특히 65살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은 405만 1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20%에 육박했습니다. 또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 4인 가구 비중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1인 가구에 늘어나는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이 고령층 인구입니다. 고령층 가구입니다. 고령층에서는 이제 황혼 이혼 등 그런 추세 때문에 이혼 인구나 그다음에 사별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러한 이유로 이제 가구가 분화되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라별 비교에서는 우리나라의 65살 이상 가구 구성비가 일본과는 비슷하고 영국보다는 높았습니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 연령 인구 감소에 대응해 정부는 계속 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2022년부터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60살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과 정년 연장 등 다양한 고용 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년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 과제화 단계는 아니지만 학계 연구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60살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을 한 명 기준으로 분기당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고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자발적으로 재고용한 사업주에 지원금을 주는 계속 고용 장려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의 삭발 투쟁을 보면서 과거 운동권 시절
삭발 단식은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모욕했던 공안 검사들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조국 퇴진 투쟁이든 정권 타도 투쟁이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국회의 책임마저 방기한다면 그 어떠한 투쟁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이긴다! 거센 파도 생각하라 젖은 내를 아니 난 지금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우리 머릿속에서는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에요. 문제가 돼가지고 막 시끄러워질 때도 이거 지금 뭐라 텀블러라고 그러는데 그걸 자꾸 또 탁 가서 기자들 앞에 써갖고 또 뭐 얘기를 하더라고. 참 가증스럽더라고. 좌파의 실체를 우리가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조국 사태를 통해서 저들의 진면목을 봤습니다. 거기서 또 세대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586 좌파들의 민낯이 드러나온 거다. 그리고 이미 586도 이제 시효가 끝났다. 나가라. 꼰대좌파라는 말. 꼰대좌파. 지금 우리 당 취재하는 많은 기자들이 한국당 모습을 보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왔겠죠. 아마. 네, 그렇죠. 여기 다 똑똑하신 분들이니까요, 기자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전면 투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 대표로서의 책임,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삭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 여기 함께 해주시면서 격려해주신 여러분들의 그 격려의 힘으로 저는 정말 모든 것을 내놓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 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일입니다. 반년 넘게 남은 총선 이야기를 왜 벌써 하냐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총선 시계가 점점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이트 포커스는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교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오늘 주제어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영남 부산권이 시장, 도지사 다 된들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다시 슬슬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를 성공을 시키고 재집권을 해서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고요. 출마 의사가 확실히 있으신 거죠? 저요? 네. 지금 제 신분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요즘에 언론에 보도되는 무슨 이상한 뉴스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네, 앞서 영상에서도 잠시 보셨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창당 64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내년 총선 승리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해찬 대표의 기념사 먼저 듣고 오시죠. 실제로 저희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을 했지만 그 정권을 뺏기고 나니까 우리가 만들었던 정책과 이 노선이 아주 산산이 부서지는 걸 보고서 정권을 뺏겨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새삼 그 각오를 합니다. 네, 김 교수님, 이를테면 당의 생일을 기념하는 자리인데 이 절대 뺏겨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좀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대한민국 선거사를 좀 보면요. 여야, 진보와 보수든 4번 연속 선거에서 승리한 적은 없습니다. 네. 2006년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승리를 했고 2007년도 대선 한나라당 승리, 그리고 2008년도에 총선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2010년도 지방선거에서 당시에 집권당이 아주 완패를 했습니다. 2016년 총선에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고 2017년도 정권을 되찾아왔고 2018년도 작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했죠. 내년도 2020년도 총선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한다면은 이것은 상당히 한국 정당 정치사에서 획기적인 일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정당 재편성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당 재편성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정당 정치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그만큼 정치 지형의 변화와 유권자의 구성이 변화되면서 온 현상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지금 이해찬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당 집권 20년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함축하고 있다고 좀 봐요. 그러다 네. 보니까 내년도는 중대선거고 아마 야당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서로가 이기기 위한 정말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한국 정치사로 봐서는 굉장히 중대한 선거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네. 당연히 뭐 이해찬 대표는 선거 승리를 다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봅니다. 네. 박 교수님, 이렇게 총선 이야기가 좀 아직 이제 7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게 좀 이른 겁니까? 아니면은 이쯤 되면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된 겁니까? 뭐 이쯤 되면은 사실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네. 보통 이제 정기국회가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내년이 총선인 경우에. 근데 이제 좀 살짝 이른 감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위기감의 발로라고 봐요. 작년만 하더라도 네. 불과 한 2달 전에 한국당이 친일 프레임에 휩싸였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다 끝난 선거다, 이긴 선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민심 위반들이 확인되니까 굉장히 위기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좀 다른 목소리 내지 말자, 똘똘 뭉치자, 우리 꼭 승리하자 이런 이제 내부 결속을 다지는 그런 이제 기념식에서조차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네. 지금 민주당의 위기감이 상당히 좀 달했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선거고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겨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오늘 그 총선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른바 뭐 물갈이론이 좀 나오면서 좀 분위기가 술렁거리는 건 아닌지 싶은데 좀 누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뭐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보통 불출마 선언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장 뭐 불출마 선언에 해당될 수 있는 박영선 지금 장관이라든지 진영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은 이제 다음 총선에 나오지 않기로 했고요. 아마 원혜영 의원이 5선 의원이신데 네. 아마 불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와중에 지금 유은혜 교육부 장관하고 김현미 장관의 거취가 초반에는 불출마라는 거로 당이 인정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사실무근이라고 좀 바뀌었어요. 그런데 네. 대한민국 총선의 역사는 바로 물갈이의 역사입니다. 통상 현역 의원이라든지 공천 배제라든지 불출마할 경우에 통계적으로 보면요. 여든 야든 약 30 내지 40% 정도의 물갈이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보통이요? 네, 네. 보통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물갈이가 이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미국 같은 경우는 현역이 다시 당선되는 비율이 90% 이상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물갈이를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도
초선 의원의 비율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로 보이고 있었어요. 네. 아마도 이 불출마와 관련된 거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아마 이제 2016년도 당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전적으로 힘을 갖고 뭐 공천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물갈이를 했는데요. 네. 이번 이해찬 대표 체제 속에서는 그런 식으로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해서 지난 7월 3일 날이요, 나름대로 공천에 대한 기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역 의원은 원칙적으로 다 경선에 참여를 하는 대신에 정치 신인에게는 20%, 10 내지 20%의 가산점을 주고, 그리고 현역 같은 경우에 평가를 해서 하위 20% 같은 경우는 20점을 감점하겠다. 그러니까 하위 20% 된다고 무조건 인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감점을 주면서 가겠다는 것이 지난 2016년도에 더불어민주당과의 공천에서 큰 차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하튼 그 룰이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정치 신인이 상대적으로 현역보다는 유리할 수도 있다. 다만 그거를 권리당원과 국민안심 선거인단 50%를 해가지고 선거를 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정치 신인이 들어가서 새로운 변화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박 교수님, 이번에 오늘 그 물갈이론이 좀 화제가 됐던 게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이분도 포함이 됐나 이런 또 싶은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이른바 그 친문 으로 꼽히는 분들이 이제 불출마설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불출마 확인서를 받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이게 좀 더 관심을 끌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그 민주당 내에서 현역 의원 의원실에, 국회의원 의원실에다가 다음 총선에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네. 이거를 이제 조사하는 걸 돌렸어요. 그런데 하필 이제 또 이럴 때에 유은혜 부총리, 그다음에 김현미 장관의 불출마설이 보도가 됐고, 또 그게 또 뒤집어졌습니다. 네. 이걸 보면서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선 이상의 중진, 그리고 소위 86그룹, 과거에 386, 지금은 586이라고 불리우는 이 86그룹의 그 용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얘기가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찬 대표가 당대표를 당선이 되면서 이제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 다음 총선에서는 친문 중심의 후보들로 완전 물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동안에는 시스템 공천 얘기가 나오면서 인위적인 물갈이는 없겠구나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조국 장관 이 논란과 겹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장관 불출마 얘기가 나오고, 또 86그룹의 이 용퇴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뭔가 혁신을 갖다가 지금 못 보여주니까 물갈이를 통해서 지지층에게, 또 국민들에게, 중도층에게 혁신을 호소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당 내에서 이제 분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둘러서 지금 봉합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인위적인 물갈이로 가게 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소위 공천 파동에 준하는 그런 내분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시스템 공천으로 가느냐 아니면 인위적 물갈이로 가느냐, 자연스럽게 시스템 공천과 물갈이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택한다면 총선에 어떻게 보면은 절반의 승리를 이뤄낸 거다. 과거에 여당이 패배하는 경우를 보면은요, 인위적인 물갈이에서 불복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선거에서 표가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번에 민주당이 그걸 해낸다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커다란 정말로 성과를 얻는 것이고. 네, 앞서 두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불출마설이 나왔는데, 두 사람의 관련된 인터뷰를 저희가 좀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출마 불출마를 제가 결정해서 이야기할 시기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고요. 오늘 보도는 그런 결정이 제 의사를 확인해서 나간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장관님 내년 총선에 나가십니까? 나갈 계획입니다. 네, 현재 그 지역구 그대로 나가십니까? 네, 김연아 의원님도 자주 다니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 않고요. 저희 네. 의원실에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찾아오시고. 예. 오신 것도 합니다. 네. 제발 지역 주민들 만나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장관님. 설마 안 만나겠습니까?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불출마설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신 김현미 장관은 이제 지난 7월 대정부 질문 때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과 주고받은 말인데 저 내용을 보면은 물론 지금 시차가 좀 있긴 합니다만 김현미 장관이 불출마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 일단은 한국 정치가 갖고 있는 좀 기형적인 거예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부를 견제하라고 뽑았는데 정부의 장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나는 국회의원인데 내 거취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대로 못한다. 그런 게 무슨 국회의원이에요?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해서 나가고 싶으면 나가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런 것들이 한국 정치가 갖고 있는 참 이상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의원은 의원답게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라고 한다면 자기의 소신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네. 그래야지. 지역 주민들은 뭡니까? 지역 주민들은 분명히 유은혜 의원이라든지 김현미 의원 같은 경우에 뽑아서 의정 활동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정부로 가 있잖아요. 저런 퇴행적인 부분들은 이제는 다음 21대 국회에서는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채택을 하고 있어서 내각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이거는 이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전에 박근혜 정부라든지 이명박 정부라든지 모든 정부 속에서 저런 너무나 많은 의원들이 내각으로 가는데 그럴 때는 미국처럼 사표를 내고 나가라, 사퇴를 하고 가라, 이렇게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저런 모순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저런 부분 속에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다만 꼭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지금 민주연구원장의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주 핵심적인 분들이 원장 부위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물갈이가 결국은 친문, 다시 얘기해서 문재인 대통령 친위 체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포석인 것이 아니냐.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도 겨냥했었던 그러한 전략적 차원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과거에 집권당이 실패했었던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인위적으로 이런 걸 물갈이를 하는 경우에 올 수 있는 피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박 교수님은 네, 어떻게 보셨어요? 현실적으로 김현미 장관이나 이은혜 장관 쪽 취재를 좀 해봤는데 네네. 두 분은 출마 의사가 굉장히 강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출마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 출마하고 싶다고 사표 내고 나가는 순간 현실은 어떻냐 하면 문재인 정부가 지금 힘든 상황에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등 돌리고 나간다? 그러면은 지지층으로부터 이게 결코 환영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바꿔준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출마가 되는 거고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가게 될 경우 그때는 또 나가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못 가게 되면은 그거야말로 또 이거 정부에서도 말이 안 먹히고 당에서도 말이 안 먹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교통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 아니겠느냐. 그래서 특히나 김현미 장관, 유은혜 장관은 두 분 다 지역구 출마를 굉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당청 간에 좀 협의를 해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분의 출마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은데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인위적 공천이라든지 이런 뭐 문제점이 이제 또 당내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좀 약간 불만의 이제 뭐 불출마설 이런 게 나오면서 좀 불만을 가지는 분들도 당내에서 분명히 있겠죠. 어제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자 메시지가 그 언론 카메라에 찍혀서 그것과 관련해서 좀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일단 뭐 자기가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러나 네. 하여튼 무리를 일으켜서 좀 죄송하다. 다시 얘기해서 분노 조절 안 되는 사람이 공천파동 염려했다. 이거는 굉장히 나름대로 당대표에 대한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이제 힘든 부분이라고 당원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격 사유 없는 사람들을 왜 무슨 권리로 불출마를 강제하나? 더 나아가서 분명히 7월 달에 총선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했는데 저런 기준을 무시한 상태에서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이해찬 실은 당대표가 2016년도에 김종인 비상대책위 체제 속에서 결국 배제돼서 무소속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절대로 인위적인 공천 물갈이 하지 않겠다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만약에 인위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또 언행 불일치 부분들도 있고 꼭 염두에 둘 거는 뭐냐면 2016년도를 한번 복귀해 보십시오. 당시에 새누리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200석에 육박하는 압승을 할 거라고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만은 결국은 인위적 공천 파동 때문에 2당으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이고 그리고 새누리당이 122석, 국민의당 38석. 더 중요한 거는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야당이 분열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새누리당이 122석밖에 못 가져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당시에 공천 파동의 여파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똑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도 지금은 평온해 보이지만 저게 공천을 앞두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심화가 되면은 아마도 지금 수도권 122석이거든요. 지난번 선거에서 보면은 서울에 49석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35석 가져갔고 경기는 60석 중에서 40석 가져갔고 인천은 13석 중에서 7석 가져갔습니다. 전체 122석 중에서 82석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의석을 가져갔는데 여기서 만약에 인위적으로 공천을 배제할 경우에 조금 전에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가 나가서 무소속이라든지 다른 행보를 하게 되면 결국은 또다시 과거에 집권당이 겪었었던 공천 파동을 그대로 겪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한다면 7월 달에 만들어진 총선에 대한 공천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시스템 공천이라는 걸 통해서 해야지 자꾸만 인위적인 것을 가미해가지고 물갈이를 한다든지 했을 때 올 수 있는 저는 후폭풍도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송영길 의원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받은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찍힌 것뿐이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에게도 어쨌든 사과를 했습니다. 이런 일로 기사가 나와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위기를 또 아예 의식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해찬 대표가 오늘 민주당 워크숍에서 한 발언이 있는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내년 총선의 승리가 우리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실 테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내년 총선 승리하고 그 힘으로 문재인 정권 뒷받침하고 정권 재창출하는 길에 의원 여러분들이 아주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언론에 보도되는 무슨 이상한 뉴스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당은 아주 민주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으로 총선까지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는 걸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네, 박 교수님, 마지막에 이제 객관적으로 하겠다. 이게 이제 7월에 발표한 그 기준과도 맞닿아 있는 거겠죠? 네. 사실 빨리 이걸 수습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청와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국 장관 논란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또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힘든 문제가 지금 많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여권이 공천 잡음으로 내분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자멸하는 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빨리 이걸 봉합할 필요성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해찬 체제가 들어서면서 소위 친문 중심으로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할 거다라는 게 여야 모두에서 나온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상한 뉴스다.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한 번 더 선을 그은 건데 네. 사실 공천 잡음 없이 총선을 치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선거에서는 절반의 승리입니다. 공천 잡음이 생기는 순간 이게 절반의 패배거든요. 네. 지난번에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김종인 공천개혁과 문재인의 신선한 인물 영입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상당히 효과가 좋았거든요. 반면에 당시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는 이 공천 내분을 겪으면서 정말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 공천 잡음 없이 얼마나 물갈이를 해내느냐 이거는 여권에 있어가지고 숙명과 같은 과제예요. 민주당이 과연 이번에 잘 할 수 있을까? 사실 과거에는 이게 별로 성공한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 말대로 시스템 공천이 되고 그 과정에서 지구당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물갈이가 된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건데 네. 과연 그런 묘수를 낼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네, 잡음 없는 공천 과정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의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과 중진 의원들이 함께하는 연석회의를 열었는데요. 오늘도 삭발 릴레이가 이어졌습니다. 관련 영상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말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도대체 언제까지 혼자만의 세상에 살면서
국정을 어디까지 파탄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자유한국당 심재철 그리고 이주영 의원까지 삭발 릴레이에 가세를 했는데 지지층 결집에 좀 총력을 다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 면에서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올해 2월 27일 날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됐습니다. 네. 지금 9월 달이니까 뭐 한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삭발 투쟁을 하면서 큰 틀 속에서 보면은 관료 출신 대표에서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 메이킹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강력한 나름대로의 투사의 모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징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면에서 봤을 때 네. 앞으로 저거는 강도가 점점 높아질 거라고 봐요. 지금 이제 릴레이 삭발 투쟁을 하고 있지만 이게 더 강해지게 되면은 이제 단식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열심히 투쟁을 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이외에서의 지금은 검찰의 시간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러니까 검찰이 어떠한 수사 결과를 내놓느냐, 조국 장관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가족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구체적인 만약에 이런 그 수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전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전국 대학 교수의 2,000명 이상이 지금 시국 선언을 하면서 서명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오늘은 변호사에서도 시국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단순한 자유한국당만의 투쟁이 아니다. 전반적으로 조국 장관의 그런 그 사태에 대한 부분들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대학생들 촛불 집회를 이어가고 그래서 이제는 검찰의 시간임과 동시에 대통령의 시간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떠한 경우든 간에 자꾸만 이거를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국 장관 스스로도 스스로 성찰을 하면서 무엇이 과연 옳은 길인가에 대한 부분들 자꾸만 뭐 국회 가가지고 인사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나름대로의 반대 운동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성찰하고 고민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늘 이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 조국 장관 관련해서 제출을 공동으로 했는데 관련 인터뷰를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철저한 자격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른미래당과 함께 더 많은 야당들이 함께 해서 또 이 일을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조금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과 지금 함께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퇴진을 위해서 뜻과 마음을 같이 하는 모든 세력과 힘을 합치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문회 때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 밝히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딸의 문제, 사모펀드 문제, 또 증거를 인멸하는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편에 서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세울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이제 국회에 제출까지는 됐는데 이게 이제 실제 국정조사로 이어질지는 또 별개인 거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그다지 이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삭발투쟁 같은 경우에는 원 외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원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장관 해임안 결의라든지 아니면은 특검발이라든지 아니면 국정조사가 있는데 네. 뭐 특검은 아직 검찰 수사가 이제 진행 중이니까 멀었고요. 그 장관 해임안 결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절차를 있어야 되고 또 표결에서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 국정조사도 물론 발의는 뭐 할 수 있습니다. 4분의 1 이상이니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본회의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본회의를 통과를 하려면 지금 국회의원 제적수가 297명이거든요. 네. 그럼 과반이면은 149석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거기에 이 한국당과 친한 무소속 의원들을 다 합쳐도 이 149석이 안 돼요. 네. 결국은 그럼 캐스팅 보드를 누가 지게 되느냐? 평화당과 대한연대 여기서 지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 둘 다 호남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당입니다. 근데 지금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 호남권에서는 압도적으로 지금 조국 장관을 지지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이 훨씬 높거든요. 그럼 다음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그 여론을 등돌리면서 국정조사에 과연 찬성표를 던질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의문점이 드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국정조사로 가기에는 조금 더
좀 난관을 더 극복해야 된다. 예를 들면 조국 장관과 관련된 직접 연관성의 어떤 그 것들이 재판이나 또는 증거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여론도 바뀔 거고요. 아마 그러면 국정조사 가기도 전에 장관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안 된 상태에서는 호남의 민심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국정조사가 실제로 국회에서 현실화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 교수님, 그 국정조사가 실제로 실현되기 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실질적으로 두 정당만이 연대를 했지만 네. 이 조국 정국을 통해서 야권이 연대를 하고 더 나아가서 보수 통합의 나름대로의 기반을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요. 네. 더 나아가서 지금 여하튼 간에 국회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원내투쟁과 원외투쟁이 있잖아요. 원내투쟁은 먼저 뭐 삭발투쟁도 하고 촛불투쟁도 하고 하지만은 실제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적 장치라는 거는 국정조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뭐 장관 해임권도 있고 뭐 특검도 있지만은 가장 그래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이 국정조사인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다른 야당이 어느 순간에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 국정조사에 응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상당히 저는 뭐 어떠한 상징적 조치로서 나온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더 나아가서 지금 모든 국회 일정이 올스톱된 상태잖아요. 네. 그럼 이제 국회가 무엇인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압박감이 있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국정조사라는 걸 통해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또 국민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이러한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한국당이 이건 좀 속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 가능성이 없는데도 왜 밀어붙이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바른미래당은 어쨌든 국회 안에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전력의 상당 부분이 장외투쟁을 또 원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결국은 서로 엇박자가 나서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그 국정조사 이 공조를 통해 가지고 연대의 고리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안 되더라도 내년 총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패스트트랙 그 표결을 할 때도 지금 고리를 만들어 놔야지 한국당이 원하지 않는 패스트트랙 통과도 나중에 가면은 그 고리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잘 되면 선거연합,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년에 이제 뭐 합당까지는 어렵겠지만 또 정계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거를 위해서 미리미리 바른미래당과 이런 연대의 고리를 만들어 두는 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으로서는 이런 그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국정조사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치공학적인 면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국회에서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요. 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도 나왔는데 어떤 이야기 했는지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법무부 장관께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오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제 가족들과 관련된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해온 법무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논의되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그런 내용의 그 개정 공보 준칙 개정을 이제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그 적용을 미루겠다고 밝힌 거잖아요. 아무래도 좀 여론이 부담스러웠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본인과 관련된 부분을 쉽게 표현하면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수사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 엄청난 부담감이 있을 수 네. 있는데요. 그럼 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2년간 적폐청산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안 했죠? 네. 매일매일 피의 사실 같은 것이 공표됐을 때는 침묵하고 있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조국 그 장관과 관련된 가족 의혹 수사가 나오니까 마치 그것을 박상기 전 장관이 했던 것처럼 슬쩍 빠져나가면서 본인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굉장히 편의주의적 해석을 하고 있다. 다시 해서 이런 것 자체를 가지고 당정 협의를 한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정무적으로 미숙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냐. 수사 끝나고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저런 걸 가지고 당정 협의를 한다는 걸 보면서 저 민주당도 참
국민들이 지금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64주년을 맞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자체 내에서 의원들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의원들이 많아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저런 식으로만 따라간다고 한다면 저는 제가 볼 때는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박 교수님은 오늘 당정협의 어떻게 보십니까? 피의 사실 공표를 준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검찰 개혁을 갖다가 현 정부 들어서서 줄기차게 외쳤어요. 특히나 공수처, 검경수사권 분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검찰이 통제받지 않는 이런 거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국회의 문턱을 못 넘어서 패스트트랙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과 안 되면은 그럼 아무것도 안 할 거냐. 그래서 나온 게 지금 현재 조국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검찰 개혁이고, 근데 그게 이제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는 자기 가족의 사건들을 언론에 내보낼 수 없는 게 피의사실 공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가족 사건이 끝난 이후에 적용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오늘 뭐 발표가 됐던 게 이제 재산비례 벌금제 뭐 이런 것들이 좀 화제가 됐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재산비례 벌금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재벌들에게 소액의 벌금이 부과되는 거, 외국 같은 경우 보면 상징적인 벌금이나 상징적인 구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도입해 볼 만한 거예요. 다만 아까 이제 피의사실 공표 같은 부분도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반발을 좀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종 스미싱이라든지 뭐 생활 밀착형 범죄들 이런 경우에는 국민들한테 빨리 소식을 알려야 되는데 이게 피의사실 공표 금지라는 것 때문에 제때 국민들에게 안 알려지는 측면들도 있다. 이걸 경찰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피의사실 공표라는 게 몰아가기식 또는 모욕 주기식의 어떤 그런 그 피의사실 공표가 문제인 거니까 이 부분을 단점을 보완하면서 국민들에게 신종 범죄를 홍보하고 또 알리는 이런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좀 보완책들이나 협의가 좀 더 좀 나올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점은 충분히 검찰 법무부에서도 귀담아 한번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도 잘 알려진 30여 년 전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범인이 끝내 잡히지 않아서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확인됐습니다. 안윤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부녀자 10명이 잔혹하게 살해된 화성 연쇄살인 사건.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추가 범행이 잇따르면서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사상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꼽혔던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확인됐습니다. 지난 7월 경찰은 당시 사건 증거물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현재 다른 범죄로 수감 중인 50대 A씨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DNA가 일치한 것은 10건 가운데 2건으로 경찰은 나머지 8건의 범행도 A씨가 저질렀다고 확신할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아직 A씨를 진범으로 확정할 순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정밀 감정과 기존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 나머지 살인 사건과의 관련성을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진범으로 확인되더라도 법적인 책임은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 이전에 발생한 살인사건의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마지막 살인사건을 기준으로 지난 2006년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훈련장이 사라졌던 썰매 대표팀에게 새 보금자리가 생겼습니다. 진천 선수촌의 실내 스타트 연습장이 문을 열었는데요. 최두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아이언맨 헬멧을 쓴 윤성빈이 힘차게 출발합니다. 실전에서처럼 얼음판은 아니지만 썰매는 엄청난 속도로 질주합니다. 진천 선수촌 안에 새로 문을 연 세계 최초의 스타트 훈련장에서 훈련에 한창인 모습입니다. 앞서 평창올림픽 이후 관리 문제로 평창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훈련 장소를 잃었던 썰매 대표팀에게는 이곳이 가뭄 속 단비인 셈. 스켈레톤과 봅슬레이, 루지 훈련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데다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훈련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훈련 직후에는 세부적인 구간 기록까지 할 수 있어 기록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가 디테일하게 처음 구간 그리고 중간 마지막까지 상세하게 좀 탑승 연습 그리고 초반 가속력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선수들도 새로 만들어진 훈련장에 만족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체력 훈련을 하고 난 직후에 스타트 기량이나 스타트의 문제점들을 바로바로 보완을 해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평창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를 차지했던 대표팀은 영광의 순간을 재현할 수 있겠다는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게 됐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 메달을 이제 좀 다시 한번 평창의 영광의 순간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실내 스타트 훈련장 개장으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향한 선수들의 꿈도 차근차근 연결어가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프로야구 문학 경기에서 NC가 선발 투수 프리드릭의 완봉 역투에 힘입어 선두 SK를 6대 0으로 누르고 5위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NC는 남은 8경기에서 4승만 보태면 5위를 확정해 와일드카드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게 됩니다. 휴식 이후 복귀 전에 나섰던 SK의 선발 투수 헨리 소사는 홈런 3방을 허용하며 6이닝 동안 6실점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포항에서는 김현수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은 LG가 삼성을 4대 3으로 물리쳤습니다. 광주에서는 8회 말 류승현의 역전 2타점 2루타를 앞세운 기아가 롯데를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국내 프로야구 구단들이 일본 마무리 캠프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O 리그 10개 구단은 최근에 경색된 한일 관계를 고려해 모두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마무리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 구단들은 지금까지 시즌이 끝난 11월 한 달 정도 해외에서 마무리 훈련을 해왔는데 대부분 가깝고 주변 환경이 국내와 비슷한 일본을 이용해왔습니다. 오늘 서울 등 중부지방은 늦더위도 사라지고 이맘때 가을 날씨 만끽하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겠고요. 쌀쌀한 바람이 불면서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13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이니까요. 내일 아침 출근길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13도, 청주 14도, 대구 17도로 출발하겠고요. 이 낮 기온도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은 내려가겠습니다. 서울과 대구의 낮 기온이 25도, 대전 26도, 울산은 24도로 예상됩니다. 이 당분간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영동과 남부지방에,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